팔 사람은 다 팔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것인가? 또한 그 반등세는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인가? 전고점 트라이에 대한 속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반등의 시점을 오히려 출구의 시점으로 좀 두물머리의 빈센트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물머리 빈센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3월 정도에 뵙다가 지금 한 촬영일이 한 7월 중순이니까 이때 다시 한번 뵙습니다. 보시니까 이제 활동을 여러 가지 하시면서 투자자들한테 또 매크로 관련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계신데 최근에 또 이 매크로 이슈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아, 맞습니다.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복기를 해보면 6월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고 단기적으로 CPI가 한 9.1% 나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았다가 이내 반등해서 말아 올리면서 뭐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꽤 상승 그런 세가 분위기가 오래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가 충격에도 시장이 반등했다는 것 자체가 좀 바닥을 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나게끔 만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결국 리액션은 시장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견주어보면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헤드라인 CPI가 전년 동월 대비 9.1%, 핵심 소비자 물가 코아는 5.9%를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높죠. 그렇게 안 나올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높이 나왔습니다. 또 세부 항목들을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휘발유 가격이 꽤 높이 올랐고 또 우리가 점점 우려 섞여 하는 부분이죠. 미국의 서비스 물가, 그러니까 서비스업 물가는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한번 오르고 나면 쉽게 안 떨어진다라는 뭐 우려 섞인 우려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다음부터 작용한 게 무엇이냐면 휘발유 가격 때문에 대부분 물가가 올랐는데 이 휘발유 가격이 최근에 내려가고 있다. 특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지만 원자재 가격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의 물가 상승이 피크일 수 있다라는 기대가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아직 물가의 정점론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금융시장은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생각보다 높이 나왔기 때문에 우려 섞인 부분이 꽤 컸었는데 발표 이후에는 선행지표들, 즉 물가의 선행지표들을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국제유가도 어찌됐건 상승 가능성보다는 하방 경직성에 대해, 그러니까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무게감을 주면서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뭐 오히려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상태. 하지만 지금부터 이 이유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이견이 좀 분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피크아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피크아웃 이면에는 그 뒤에 그 레벨 자체가 오히려 올해 연말에 과연 몇 %까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인가. 9자를 봤기 때문에 이제 뭐 5자도 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전월 대비 상승률을 감안해 봤을 때 여전히 뭐 7% 후반에 안착한다면 그게 물가가 내려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 시장에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확실히 약간 물가에 대한 그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반등을 했다. 어떻게 본다면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젠 좀 사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매수 심리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근데 좀 더 시장 얘기를 드리면 팔 사람은 다 팔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각종 특히 미국 시장에서 그런 설문조사들이 잘 되어 있는데요. 설문조사들을 보면 펀드 매니저들 아니면 투자자들의 심리지수가 최악으로 낮아져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에만 나타났을 정도로 심리가 매우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그 심리의 하방 압력이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그렇다면 최근에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 더 나아가서 과거 시기열 자료들을 놓고 봤을 때도 지수 기준으로 고점 대비, 그러니까 NDD라고 우리 흔히 표현하는데 고점 대비 하락폭이 거의 30% 가까이 하락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과거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조차도 다 반영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 플러스 이러한 심리적인 극단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단 여기서 이제 이견이 또 갈리는 건데, 자 그렇다면 지금의 저점 형성에 대한 기대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것인가? 또한 그 반등세는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인가? 또 반등한다면 향후 우리 경기 침체가 실물 경기 측면에서 온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지금은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핵심은 인플레이션인데
그 인플레이션의 또 키 인덱스 역할을 하는 게 에너지 가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한 90불 초반까지 빠졌다가 다시 약간 좀 반등하는 분위기긴 한데 네. 확실히 과거보다는 좀 레벨은 낮아졌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시티그룹이 한 65불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최근에 좀 재밌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IB들의 대명사일 수 있는 시티그룹과 JP모간이 서로 이제 극과 극의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꼭 올해 연말이라는 시계를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향후 유가의 향방이 시티그룹은 배럴당 65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절반 이상의 하락폭이 있을 수 있다. 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것으로 근거를 댔고요. JP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 왜 이렇게 오르냐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그 우랄류 자체가 공급 충격이 좀 더 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수급의 논리로 인해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유가를 다시 한번 점핑 시킬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뭐 부분 극단적인 전망의 가능성은 다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요 둔화의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도 배럴당 65달러까지 크게 내려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쇼티지에 대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상수가 아니고 변수들에 대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파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정말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빈사람을 만나서 결과 없는 외교다라고 혹평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오펙 회의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유가는 뭐 일단은 꼭지는 찍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국제 유가가 90달러 초반에서 반등을 한 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사우디 왕자를 만나고 와서 공교롭게 그다음부터 좀 반등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갔다 와서 실익이 별로 없었다. 왜냐면은 가서 원래 이제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증산을 하겠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어나운스가 없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월 말 오펙 그 정례 회의에서 밝히겠다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효과가 좀 덜하지 않았나. 시장에서는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상끼리 만났을 때는 이미 실무적인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멘트가 성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미스매치가 좀 나타났다, 엇갈렸다라고 보고 있고 향후 오펙 회의까지는 뭐 시간이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역시 물밑 작업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제가 이 채널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아마 작년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능성, 그 이후에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장기화를 염두한 봉합 가능성. 자, 그렇다면 이제 봉합의 시계가 하반기에 돌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기간에 어떻게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태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유가도 뭐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공교롭게 이제 내일이죠. 21일 내일 기준으로 러시아와 독일 간에 이 가스관에 뭐 해프닝 같은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러시아 측에서 가스관의 보수 공사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공급을 좀 지연시키면서 유럽의 천연가스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었는데요. 공교롭게 오늘 다시 이제 멘트가 나왔죠. 재개하겠다. 그래서 뭐 흔히 아사 직전, 그러니까 유럽은 올 겨울이 참 추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는 좀 봉합되면서 그런 것들도 전부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약간 한편으로 우려되는 게 이 러시아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뭐 했다 그런다가 안 했다 그런다가 그것도 휴전할 거라고 하면서 또 다시 미사일로 쏘고. 근데 이건 뭐 물론 이제 심증이 반영된 부분이긴 하지만 영훈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그걸 약간 신뢰할 만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뭐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죠. 러시아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유럽의 분열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분열.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실 유럽을 이끌고 있는 건 독일이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독일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고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독일의 민낯이 나타났습니다. 독일 그러면 뭐 주요 메이저 자동차들의 생산국이기도 하고 또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해서 4차 산업의 뭐 선두주자다라고 보고 있기도 한데 실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독일이 그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아니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그만큼 집중적으로 자금을 성장 쪽에 쏟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트레이드오프로 반대급부로
국방비가 상당히 지원이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국가와 달리 전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방비 쪽에서 지출할 것을 전부 다 경제 쪽으로 쏠려왔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 사태가 불거지면서 분산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더 나아가서 에너지 의존도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30%가 넘는 독일이 이제 자립도를 내세우면서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 자, 이런 것들이 과연 독일이 이 유로존에 속해 있으면서도 지난 20년간 가장 수혜를 받던 국가 중에 하나가 독일인데요. 과연 이 유로존에 묶여 있으면서 독일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런 것들을 하나의 트리거라고 할까요? 러시아의 푸틴이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또 공교롭게 물론 이 녹화 이후에 벌어질 일이겠지만 ECB가 11년 만에 금리를 또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인상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내일 있을 일이니까. 뭐 25bp냐 50bp냐 그 얘기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거의 예상되는데. 자, 그렇다면 유럽에서는 이제 주요국들의 국채 금리가 유동치기 시작합니다. 유럽은 19개 국가들이 유로화는 묶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통화는 묶여 있는데 재정은 아직 묶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국가별 체력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이 좀 달라지죠. 최근에 보면 독일은 10년물 국채가 1% 초중반 정도에 형성되고 있는데, 네. 뭐 이탈리아는 5% 가까이 지금 높아져 있고, 뭐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일한 존에 묶여 있는 국가들마다 체력이 이렇게 다른데, 과연 여기에 유럽의 이 하나의 목소리가 네. 과연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까? 저는 러시아가 노리는 것은 유럽의 균열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네. 것들이 최근에 유로화의 페리티 가능성을 넘어서 페리티가 깨진다라는 것까지도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요. 단, 뭐, 내일 있을 ECB니까 저는 뭐 미리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렇기 때문에 라가르다 총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로 ECB의 금리 인상 이면에 있는 더 중요한 거, 유럽의 그 분절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정말 라가르다 총재가 발표한 게 실효성이 있느냐, 네. 그래서 실효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 우려했던 부분이 좀 사그라들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완전히 사그라들 것 같고요. 그게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깜짝 놀란 서프라이즈가 되면요. 그러니까 과거 드라기의 마법이라는 것처럼 이번 네. 라가르드의 매직이라는 게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 유로화의 급반등, 더 나아가서 달러와의 약세, 그러면 우리 측면에서도 신흥국 통화들의 강세는 결국 외국인의 자금 유입으로 기대를 모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방 압력이 높았던 상반기를 뒤로 하고 하반기의 기술적인 반등을 나타낼 수 있는 트리거가 무엇인가라고 보면 저는 유럽의 이 행태, 이 행보가 좀 주목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보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게 페러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페러티가 유로화와 그 달러의 페러티를 말씀하신 거죠. 유럽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달러 가치 대비 하락을 하고 네. 일시적으로 한 1대1 페러티도 깬 적도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장중에 깼었죠.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스케줄을 네. 가져가면서 네. 또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도 경기 침체 우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이렇게 침체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것 자체가 경제에 부담일 수 있으니 원래 이제 점도표를 보면 내년 상반기 그때까지 이제 올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네. 올해 한 연말 정도가 그 기준금리 인상의 피크아웃이 아닐까 네. 그런 식의 전망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의 피크아웃이 곧 기준금리 행보의 피크아웃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려와 기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은 항상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의 끝자락은 경기 침체였습니다. 그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연준은 분기 말마다 점도표를 발표하죠. 그러니까 프로젝션과 더불어서 향후 점도표라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의 방향성과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건데 발표할 때마다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2월 달에 발표했던 점도표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점도표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 내년부터는, 내년 말부터는 금리 인하로 전환할 거다. 그러면 시장금리는 먼저 반영을 할 거고, 근데 그 시장금리조차도 지금은 경기 침체 때문에 오히려 올해 말부터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리고,
하락할 거다. 왜냐하면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거의 마지막 끝자락에는 항상 경기 침체가 없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연준 내에서도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는 뭐냐면 연준은 실기했다. 그러니까 실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1970년대를 복귀할 필요가 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하고 비슷하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한 몇 달간 지연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인플레이션이 잡혔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늘어나서 더 큰 경기 둔화 침체 압력이 높아졌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 1970년대 후반에 있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압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연준이 지금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줄이면 안 된다. 오히려 베이비 스텝이라도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뭐 3.5%의 중립금리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3.5% 아니면 그 이상까지는 끊임없이 꾸역꾸역 올려야 된다라는 내부적인 목소리도 의사록에서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시장금리 봐봐 이제는 반락했어. 더 이상 연준 금리 못 올려 라고 하는 부분이 컨센서스로 작용하는 것도 저도 일부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연준이 과거의 연준이 아니다. 이미 과거의 많은 히스토리컬 데이터들을 보고서 복귀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한쪽으로 완전히 연준은 올해 말부터 금리를 인하할 거야. 이제 베팅해도 돼 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르다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과거에 약간 좀 실수한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라고 해서 진행을 했다가 큰 코 다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정도만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니까 확실하게 하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팽팽한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되게 좁혀보죠. 이런 논의들을 좀 했으니까. 자, 그럼 무엇을 보고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복잡한 것들의 이 복잡 다변한 이 함수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저는 딱 하나 제시해드리고 있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기대 인플레이션을 트래킹할 수 있는 지표들은 꽤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게 미시건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 안에서 세부 항목 중에서 1년 뒤 아니면 5년 뒤에 물가 상승을 서베이하는 지표가 있죠. 그것을 우리 흔히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는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좀 반락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안도랠리까지는 아니지만 기술적 반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였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연준이 계속해서 가까운 FOMC 때마다 어떤 언급을 드리고 있었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보고 있다. 물론 연준이 보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미시건 대학교에서 나오는 기대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고 뭐 BEI라든지 팁스 여러 가지를 볼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확실히 그렇다면은 그게 더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오면은 그 금리 인상의 시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할 때마다 좀 봐야 되는데 미시건 대학교 기준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 달에 두 번째 주랑 마지막 주 이렇게 소폭치와 확정치가 발표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앞서서 근데 반등이 나와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그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한다면 사실 본격적인 상승장보다는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이미 고점 대비 30% 이상 저점 기준으로 빠졌기 때문에 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베어마켓 랠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지만은 결국에는 뭐 그게 나온 뒤에는 나중에 더 추가 하락을 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하반기는 반등이 시작됐다라는 데 방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반등은 사실 폭과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고점 트라이에 대한 속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에 생겼던 이 하방 압력들이 어느 정도 이제 봉합의 단계에 일부 들어섰다라는 거. 근데 그 봉합이 실제적으로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연준이 실기했다라는 것이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한 높은 수준의 금리는 결국 실물 경기의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실물 경기는 후행 지표, 즉 후행 지표인 미국의 고용 지표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 나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 해가 바뀌고 내년 초반에는 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반에 경기 침체가 얕은 폭으로 좀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깔고 경제를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됐다는 측면은 오케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이상 하방 압력에 대한 우려가 적어진 것도 오케이. 하지만 들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요인들이 어느 게 있을 것이냐. 그것은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변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추매하자라는 얘기는 감히 못 드릴 것 같고요, 저는. 하지만 포트가 연초 대비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하반기 반등의 시점을 오히려 출구의 시점으로 좀
가다듬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언제까지 얼마나 오를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본다면 그것은 제가 보는 여러 가지 변수들, 뭐 우크라이나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피크하고 폿 이런 것들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전고점 트라이에 대한 기대감은 하반기에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